이미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운 아이였다. 아마도 수없이 많은 거절을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여전히 시도하고 있었다. 홀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하지만 소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요,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그러니 밥 한 끼만 주세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떨리지 않았다. 간청이 아니었다. 제안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입구를 지나던 한 여성이 코웃음을 치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요즘은 애들까지 이런 곳에 구걸하러 오네. 부모들은 뭐 하는 거야? 정장을 입은 남자는 경비는 뭐 하나라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경비원이 소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소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구걸이 아니었다. 교환이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 할머니가 가르쳐준 음악을 내어주고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홀 안쪽에서 높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길거리 공연장인가요? 유진아였다. 서울 사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었다. 명품 드레스를 걸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는 언제나 주목의 중심이었다. 오늘 밤 행사의 주최자이기도 했다. 그녀가 소녀를 발견하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한 웃음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유진아는 상황을 가벼운 농담거리로 만들려 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태호가 움직였다. 그는 한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었다. 냉철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업 이외의 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런 사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드문 일이었다. 오늘도 그는 홀 구석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소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대화가 멈췄다. 음악마저 작게 들리는 것 같았다. 유진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강태호는 소녀 앞에 멈춰 섰다. 그의 키는 컸고 소녀는 너무 작았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고 했지?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곡 들려줘. 만약 내 연주가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는 잠시 멈췄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다. 다시는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공부도 시켜줄게. 음악도 배울 수 있게 해줄게. 약속한다.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유진아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6살 소녀와 재벌 회장 사이에 벌어진 이 기묘한 거래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소녀는 천천히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무릎을 꿇고 앉아 케이스를 열었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안에서 나온 바이올린은 오래되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었다. 리스도 벗겨진 곳이 많았다. 하지만 혀는 깨끗했고 활대도 반듯했다.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다.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다. 활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멈췄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첫음이 울려 퍼지기 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첫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을 때 미더콜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그것은 바보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였다. 느리고 슬프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선율이었다. 소녀의 작은 손이 활을 잡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서투름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그 떨림 속에 담겨 있었다. 음악원에서 배운 완벽한 기교는 아니었다. 활의 움직임이 때로 거칠었고 음정이 완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겨울 다리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던 밤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배고픔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눈빛, 그 시선들이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던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할머니, 바이올린 켜는 법을 가르쳐주며 웃던 할머니, 음악은 거짓말을 못한단다, 나라야. 그러니 네 마음을 담아 켜렴이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 그 손이 더 이상 닿지 않는다는 절망,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공허함, 활이 현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고통의 이야기였다. 상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였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여전히 서 있다는 이야기였다. 홀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말을 멈췄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비웃음 반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음악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표정이 변했다. 샴페인 잔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인위적인 미소들이 사라졌다. 누군가와 나누던 대화는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이것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진실이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실이었다. 6살 아이가 경험해서는 안 될 고통이, 견뎌내서는 안 될 슬픔이 그 작은 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 근처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세상에 라고 중얼거리며 주먹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한 여성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선율이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의 기억을 깨운 것이었다. 자신이 잊고 있었던 아픔을 건드린 것이었다. 홀 한편에 서 있던 젊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그들에게도 아이가 있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저런 상황이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유진아마저 얼굴이 굳어졌다. 웃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동정심을 끌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생존의 노래였다. 살아남기 위해 부르는 노래였다. 그리고 강타어 회의에서 임원들이 우는 임원들이 것을 보면 감정적으로 굴지 마시오라며 해고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주먹을 꽉 쥔 채 턱을 떨며 그는 그저 듣고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음악은 절정으로 향했다. 소녀의 온 몸이 떨렸다.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활을 움직였다. 현에서 뽑아낸 소리는 절규였다. 살려달라는 외침이었다. 봐달라는 부르짖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길게 늘어지다가 사라졌다. 공기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침묵, 완벽한 침묵이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무관심해서가 아니었다. 경외감 때문이었다. 이 순간을 깨뜨릴 수 없었다. 이 순간을 모독할 수 없었다. 그냥 느껴야 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껴야 했다. 소녀는 천천히 화를 내렸다. 눈을 떴다. 그리고 강타어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자랑스러움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진실을 나눴다는 확인뿐이었다. 이게 저예요. 이게 제가 견뎌온 것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이제 밥 먹어도 되나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 홀에 모인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온갖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한 소녀의 단순한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강태호가 먼저 움직였다. 무릎을 굽혀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래, 이제 너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춥지도 않을 거고 무시당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한다. 꼭 지킬게. 소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의 것이었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약속이 깨지는 것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래서 쉽게 믿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희망을 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태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진심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홀 안의 공기가 변했다. 화려함과 과시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단 한순간의 인간성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가면들이 벗겨졌다. 모두가 인간이었다. 완벽한 척,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인간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저 화려한 밤이 아니었다. 기적이 일어난 밤이었다. 강태호는 소녀를 옆복도로 안내했다. 한 손을 그녀의 등에 가볍게 얹었다. 보호하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확신만이 있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홀로 돌아가기 전 그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의 차가운 사업가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유진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 회장님, 물론 좋은 일이시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갑자기. 강태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이 아이의 교육, 음악 훈련, 의료, 주거,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명확했다.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유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몇몇 하객들의 의아한 표정도 보였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크게 반대하지 못했다. 홀 뒤편에 있던 조명기사 박사무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오랜 세월 이 홀에서 일해온 사람이었다. 회장님, 그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이 아이 이름은 나라예요. 몇 달 전부터 이 근처에서 가끔 봤습니다. 항상 바이올린을 들고 있더라고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나라. 그 이름이 처음으로 크게 불리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다.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나라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짧은 미소였다.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강태호는 지나가던 웨이터에게 눈짓했다. 주방에 가서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해 주세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미역국과 하얀 쌀밥, 그리고 계란찜이 담긴 쟁반이 나왔다. 강태호는 나라를 복도 한편의 벤치로 안내했다. 나라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옆에 내려놓고 작은 손으로 밥그릇을 감싸 안았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얼굴을 김에 가까이 대고 그 따뜻함을 느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첫 숟가락에 미역국을 입에 넣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고 삼켰다. 매 숟가락마다 시간을 들였다. 맛을 느꼈다. 온기를 느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강태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말없이. 서둘러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나라가 반쯤 먹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작아졌다.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을 담아 켜면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진다고. 강태호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눈높이를 맞췄다. 내 할머니 말이 맞아. 음악은 거짓말을 못해. 특히 네가 켜온 음악은. 그래서 오늘 네 연주가 모두를 움직인 거야. 나라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강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 음악을 들었을 때 무언가가 바뀌었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 깨어났어.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내가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도우려고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사업만 했어. 돈만 벌었어. 하지만 오늘
내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인간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는 걸.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저 고아원에 가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거기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강태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 고아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네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거야. 나라가 그를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믿어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배신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 거짓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계약이 아니었다. 믿음이었다. 한 소녀와 한 남자 사이의 세상을 향한 조용한 약속이었다. 나라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빨라졌다. 안심했기 때문이었다. 강태호는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말없이. 홀박 서울의 겨울밤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복도 안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다. 따뜻한 불빛이었다. 희망의 불빛이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나라는 계속 먹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지막 계란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작은 손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했다. 아프지 않은 배, 텅 비지 않은 배. 강태호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라야, 내 가족은 어디 계시니? 나라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바닥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다 떠났어요. 떠났다는 게 엄마는 제가 아기였을 때 떠났대요. 아빠는 엄마 떠나고 나서 술만 마시다가 어느 날 안 돌아왔어요.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노원구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쳤어요.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돈은 별로 없었지만 음악은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할머니를 떠올릴 때였다. 밤마다 할머니가 바이올린 켜는 소리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슈베르트요. 할머니는 슈베르트를 좋아했어요. 강태호가 물었다. 그 바이올린이 할머니 것이었구나. 나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젊었을 때 사신 거래요. 비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언제? 작년 겨울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감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침이었어요. 하지만 약 살 돈이 없었어요. 병원 가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았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했어요. 밀린 월세 때문에. 모든 걸 가져갔어요. 가구도, 할머니 옷도, 피아노도. 저는 바이올린만 숨겼어요. 제일 소중한 거니까. 강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났다. 6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시스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니? 복지 선생님이 왔어요. 저를 보호소로 데려갔어요. 거기는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좋은 곳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밤마다 아이들이 울었어요. 어떤 아이는 엄마를 찾았어요. 어떤 아이는 그냥 울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울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울면 더 외로워져서 안 울었어요. 얼마나 거기 있었니? 한 달이요. 그 다음에 보호소가 문 닫았어요. 돈이 없었대요.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쳤어요. 강태호가 눈을 크게 떴다. 도망쳤다고? 무서웠어요. 다른 곳은 더 나쁘다고 들었어요. 애들이 맞는데요. 밥도 제대로 안 준대요. 그래서 바이올린 들고 나왔어요. 밤에. 그리고 그냥 살았어요. 낮에는 따뜻한 곳 찾아다녔어요. 지하철역이요, 카페요, 도서관이요. 밤에는
안전한 곳 찾아서 잤어요. 강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주먹으로 벽을 치고 싶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라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가 돌아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라야, 잘 들어. 시스템은 너를 버렸어. 어른들이 너를 버렸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가 있어. 그리고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라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저 보호소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잖아요. 법은 우리가 지킬 거야, 제대로. 변호사를 구할 거야. 임시 보호권을 신청할 거야. 네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보호소 같은 데 가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이 묻어났다. 강태호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그녀와 눈을 맞췄다. 아니, 그런 곳에 보내지 않을 거야. 약속해. 우리가 함께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가 정말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나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어. 너한테도 그럴 거야. 나라는 그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진심을 찾으려는 듯했다.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했다. 6살밖에 안 됐지만 이미 사람들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봤다. 하지만 강태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한 단어, 그 작은 대답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강태호는 일어섰다. 손을 내밀었다. 이제 자러 가자.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하지만 함께 해낼 거야. 나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큰 손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라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강태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보호소의 시끄러운 복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거기서는 항상 누군가 울고 싸우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여기는 고요했다. 최상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직접 펜트하우스로 연결되어 있었다. 강태호가 코드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 나라는 입구에서 멈췄다. 들어가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강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와. 여기는 이제 내 집이기도 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들였다. 안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현관홀에는 따뜻한 조명이 벽을 따라 부드럽게 빛났다. 바닥은 진한 색 원목이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나는 소리가 편안했다. 벽은 밝은 베이지색이었고 여기저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왼쪽으로는 거실이 펼쳐져 있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나라는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를 본 적이 없었다. 예뻐요. 그녀가 속삭였다. 강태호가 미소 지었다. 밤에는 더 예뻐. 내일 아침에 보면 또 다를 거야. 거실 한편에는 벽난로가 있었다. 지금은 꺼져 있었지만 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소파는 크고 부드러워 보였다. 나라는 자신의 낡은 옷과 더러운 신발을 보았다.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강태호가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신발 벗어도 돼. 편하게 해. 나라는 신발을 벗었다.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다. 부끄러웠지만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쪽으로 와봐. 내 방을 보여줄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벽에는 책장이 있었다.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나라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할머니가 가르쳐줬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책은 처음 봤다. 강태호가 한 방문을 열었다. 여기가 네 방이야. 지금은 손님 방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꾸며도 돼. 색깔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뭘 더 놓고 싶으면 말해. 방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컸다. 창문이 있었고 침대가 있었고 작은 책상이 있었다. 벽은 연한 크림색이었다. 침대 시트는 하얀색이었고 베개는 하늘색이었다. 나라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로 다가가 손으로 이불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웠다. 베개를 눌러봤다. 푹신했다.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 내 방이야. 그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렸다. 여전히 놓지 않았다. 강태호가 문가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씻고 싶으면 욕실은 저기야.
수건이랑 다 준비돼 있어. 옷은 내일 같이 사러 가자. 지금은 내 티셔츠라도 입을래. 나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호가 자신의 방으로 가서 깨끗한 티셔츠를 가져왔다. 나라에게는 너무 컸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이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다 씻고 나면 부엌으로 와. 따뜻한 우유 줄게. 그가 나가려고 하자 나라가 불렀다. 아저씨. 강태호가 돌아섰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모르겠어, 나라야.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음악 켜는 걸 들었을 때 뭔가 깨어났어.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가. 아마 양심이었을 거야. 그가 문을 닫으려다 말고 덧붙였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어야 해. 아무도 혼자여서는 안 돼. 특히 너같이 어린 아이는. 문이 조용히 닫혔다. 나라는 혼자 남았다. 방을 둘러보았다. 창문으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잤던 다리가 있었다. 추웠던 밤들이 있었다. 무서웠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었다. 따뜻한 방에, 부드러운 침대가 있는 곳에 그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처음으로 케이스를 몸에서 떼어놓았다. 그리고 욕실로 갔다. 뜨거운 물이 나왔다. 진짜로 뜨거운 물이. 비누가 있었다. 좋은 냄새가 나는 비누가. 나라는 옷을 벗고 샤워기 아래 섰다. 물이 몸을 적셨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그녀가 울었다. 조용히. 물소리에 섞여서.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샤워 아래 서 있었다. 물이 모든 것을 씻어내기를 바라며 추위를, 두려움을, 외로움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나라는 샤워를 마치고 강태호가 준 티셔츠를 입었다. 티셔츠는 그녀에게 원피스처럼 길었다. 소매를 여러 번 걷어 올렸다. 거울을 보았다. 깨끗한 얼굴이 낯설었다. 머리카락도 깨끗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사람처럼 보였다. 복도로 나왔다. 강태호가 부엌에 있었다. 무언가 드고 있었다. 우유 드는 중이야. 꿀 넣을까? 네. 그녀는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들어와 앉아. 식탁은 대리석이었다. 의자는 편해 보였다. 나라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발을 흔들었다. 강태호가 따뜻한 우유를 컵에 따라 그녀 앞에 놓았다. 꿀이 들어가 있었다. 달콤한 냄새가 났다. 천천히 마셔. 뜨거우니까. 나라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조금씩 마셨다. 달았다. 따뜻했다. 좋았다. 강태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자신도 우유를 한 잔 가져왔다. 나라야,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특별한 방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 같이 갈래? 나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유를 다 마시고 그들은 거실을 지나 다른 문으로 갔다. 두 개의 문이 나란히 있었다. 강태호가 문을 열었다. 안은 마법 같았다. 방 전체가 음악이었다. 중앙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윤이 났다. 벽에는 악보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오래된 악보들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첼로가 스탠드에 기대어 있었다. 나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바닥이 나무였다. 음향을 위한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다. 유명한 음악가들이었다. 나라는 몇몇을 알아봤다. 할머니가 이야기해줬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방 한쪽, 특별한 조명 아래 놓인 받침대를 보았다. 그 위에 바이올린이 있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이었다. 나라의 낡은 바이올린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무의 색깔이 깊었다. 광택이 완벽했다. 예술품 같았다. 강태호가 다가왔다. 이건 그리말디야. 1741년에 만들어진 거야. 우리 가족이 대대로 물려받은 거지. 와, 나라는 감히 만지지 못했다. 너무 귀해 보였다. 켜봐도 돼요. 아직은 안 돼. 강태호가 웃었다. 지금은 네가 너무 피곤해. 그리고 이 바이올린은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 네가 준비됐을 때 그때 켜. 나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여기서 연습해도 돼요. 물론이지. 이 방은 이제 네 방이기도 해.
언제든 와서 연습해도 돼. 나라는 방을 한 바퀴 돌았다. 피아노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러봤다. 소리가 맑았다. 첼로를 바라봤다. 언젠가 배우고 싶었다. 할머니가 여기 보면 좋아했을 거예요. 강태호가 그녀 옆에 무릎을 굽혀 앉았다. 내 할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나 봐.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섰다. 음악의 방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에서.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내일 긴 하루가 될 거거든. 나라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었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강태호가 문가에 섰다. 잘 자 나라야.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아저씨, 응? 고맙습니다. 진짜로. 천만에. 잘 자. 불이 꺼졌다. 나라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안전했다. 처음으로 정말 안전하다고 느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할머니를 생각했다. 할머니가 보고 있을까? 할머니가 알고 있을까? 자신이 이제 괜찮다는 것을. 잠이 왔다. 깊고 편안한 잠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나라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잠시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기억났다. 강태호의 집, 안전한 곳.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서울이 아침 햇살 아래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웠다. 어제 밤과는 또 달랐다. 옷장을 열어봤다. 비어 있었다. 자신의 옷이 없었다. 어제 입었던 옷은 너무 더러웠다. 다시 입고 싶지 않았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다. 커피 냄새가 났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호가 거기 있었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커피잔이 있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그가 나라를 보고 돌아섰다. 잘 잤어? 네, 침대가 저를 안아줬어요. 강태호가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토스트 해줄게. 계란도 할까? 네. 나라는 식탁에 앉았다. 강태호가 요리하는 걸 지켜봤다. 서툴렀다. 분명 자주 하지 않는 일 같았다. 하지만 정성스러웠다. 식탁에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가 놓였다. 간단했지만 따뜻했다. 나라는 천천히 먹었다. 강태호는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가 화면을 봤다.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뭔가 시작됐나 봐. 뭐가요? 내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 나라는 토스트를 내려놓았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강태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뭐예요? 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전화를 그녀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영상이 있었다. 나라가 미더콜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영상이었다. 누가 찍었어요. 누군가 생방송으로 송출했어. 그리고 홍보팀이 퍼뜨렸나 봐.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야. 나라는 영상을 보았다. 자신이 연주하는 모습이 낯설었다. 그렇게 작아 보일 줄 몰랐다. 그렇게 외로워 보일 줄도. 영상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수천 개였다. 진짜예요? 연출 아니에요? 누가 저 애한테 돈 준 거 아냐? 마케팅 냄새 나는데, 불쌍한 척하는 것 같은데, 진짜면 대박이다. 저 나이에 저렇게 켜다니. 어떤 댓글은 따뜻했다. 어떤 댓글은 차갑고 잔인했다. 나라는 화면에서 눈을 돌렸다. 사람들이 저를 안 믿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 강태호가 전화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진실이야.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라야, 들어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널 믿을 필요는 없어. 중요한 사람들만 믿으면 돼. 그리고 나는 너를 믿어.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강태호가 일어났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 변호사를 만나야 해. 임시보호 신청을 할 거야. 괜찮겠어? 같이 가요. 아니, 너는 여기 있어. 안전해. 곧 돌아올게. 혼자요?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였다. 강태호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여기는 안전해. 문은 잠겨 있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알았지?
나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실에서 연습해도 돼. 책 읽어도 되고 텔레비전도 있어. 곧 돌아올게. 그가 나가고 나라는 혼자 남았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함이 무겁게 느껴졌다. 음악실로 갔다.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냈다. 연습하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집중할 수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라는 얼어붙었다. 강태호가 돌아온 걸까? 하지만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다시 울렸다. 더 길게. 나라는 인터폰 화면으로 갔다.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다.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이었다. 여성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아동복지과입니다. 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나라는 숨을 죽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여성이 다시 말했다. 아이가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나라는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강태호에게 전화해야 할까?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강태호가 나타났다. 아래층에서 그들을 반나봤다. 그가 나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다. 강태호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시 아동복지과 이미선입니다. 미성년자가 이 집에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강태호는 침착했다. 맞습니다. 나라라는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임시보호자입니다. 현재 법적 보호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나라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바이올린을 꼭 안고 여성이 다가갔다. 안녕 나라야. 너 괜찮니? 나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남성이 말했다. 이 아이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겁니까? 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제가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이를 데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그럼 아이는 여기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명령 없이는 아무도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강 씨, 미디어의 관심이 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철저히 따를 겁니다. 명함 주시죠. 제 변호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결국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다. 이틀 안에 연락 없으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강태호는 잠시 문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나라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떨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다 들었어? 나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요. 나도. 하지만 우리가 이겼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법이 우리 편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약속했잖아. 나라는 그의 팔에 안겼다.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강태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말없이 그냥 거기 있어 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라는 처음으로 진짜로 믿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날 오후 강태호는 전화를 여러 통 했다. 변호사, 아동권리 전문가, 그리고 한 사람 더. 특별한 선생님이 올 거야. 나라가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선생님이요? 마음을 돌보는 선생님이야. 너같이 힘든 일을 겪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분이야. 나라는 몸을 움츠렸다. 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선생님은 네가 이상해서 오는 게 아니야. 네가 겪은 일들을 이해하고 네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오는 거야. 꼭 만나야 해요. 강태호가 다가와 앉았다. 아니, 꼭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네가 만나봤으면 좋겠어. 한 번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도 돼. 나라는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 번만. 저녁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강태호가 직접 문을 열었다. 들어온 여성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카디건에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다.
미소가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장야스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장야스민은 나라를 보았다. 하지만 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거리를 두었다. 네가 나라구나. 만나서 반가워. 나는 장야스민이야. 야스민이라고 불러도 돼. 나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기 음악실에서. 편한 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강태호가 물었다. 괜찮겠어, 나라야? 나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실에서 장야스민은 나라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아닌 거리였다. 멋진 방이네. 여기서 연습하니? 네. 나도 어렸을 때 피아노 쳤어. 잘하진 못했지만. 넌 바이올린을 켜지? 네. 언제부터 켰어? 할머니가 5살 때 가르쳐줬어요. 장야스민은 천천히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야기 해줄래? 어떤 분이셨어? 나라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야스민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나라가 말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요리할 때도 불렀어요. 슬플 때도 불렀어요. 행복할 때도요. 저는 가끔 할머니가 슬픈지 행복한지 구별 못했어요. 장야스민이 미소 지었다. 노래가 할머니의 언어였나 보구나. 네. 그리고 바이올린도요. 할머니는 밤마다 켰어요. 저를 재울 때요. 그 소리가 좋았어? 네. 제일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소리였어요. 그들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장야스민은 힘든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소리에 대해, 색깔에 대해, 나라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라가 스스로 바이올린을 들었다. 들려줄까요? 그럴래. 나라는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다. 그리고 켜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슬픈 곡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탐색하는 듯한 소리였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는 것 같았다. 장야스민은 눈을 감고 들었다.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지나갔다. 곡이 끝났을 때 그녀가 눈을 떴다. 고마워, 나라야. 아름다웠어.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 넌 이미 완전해. 그냥 네가 있을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게 다야. 나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좋은 말이라는 건 알았다. 장야스민이 나갈 때 강태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는 강해요. 생각보다 훨씬. 하지만 안전함이 필요해요. 일관성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권이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회장님.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그날 밤 강태호의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다. 방송 출연 제안, 계약 제의, 인터뷰 요청, 수십 개였다. 그는 모두 무시했다. 나라는 상품이 아니었다. 전시물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였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였다. 사흘이 지났다. 미더콜에서의 그날 밤 이후로 밖에서는 여전히 난리였다. 언론은 추측 기사를 쏟아냈다. 진짜냐, 가짜냐, 조작이냐, 진실이냐, 온갖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라는 연습했다.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들을 찾기 위해서. 강태호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가끔 나라는 음을 틀렸다. 리듬이 흐트러졌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영혼이 있었다. 진실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라가 연습을 마치고 나왔을 때 강태호가 말했다. 잘했어. 나라가 미소 지었다. 음식 때문에 켜는 게 아니니까 더 쉬워요. 그 간단한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대신 그냥 거기 있었다. 나라와 함께.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라의 그 말, 음식 때문에 켜는 게 아니니까 더 쉬워요. 는 공기 중에 머물렀다. 강태호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라야, 지금 기분이 어때? 나라는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생각했다. 안전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무서워요. 동시에 강태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뭐가 무서워?
나라는 손가락으로 바이올린의 나무결을 따라갔다. 보인다는 게요. 사람들이 저를 봐요,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그게 외로웠지만 완전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강타오를 올려다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봐요. 그게 무서워요. 보인다는 건 찾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태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라는 이미 6살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보인다는 건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라야, 너는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널 뭐라고 부르든 뭘 기대하든 결국 선택은 내 거야.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호가 일어났다. 그리고 한 곳을 보여주고 싶어. 음악학교야. 괜찮으면 같이 가볼래? 그냥 구경만. 아무 약속도 안 해도 돼. 무슨 학교요? 윈슬로 음악학교. 너같이 재능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야. 부자들만 다니는 건 아니야. 장학금도 많아. 물론 내 경우는 내가 다 내겠지만 나라는 망설였다. 교복 입어야 하나요? 응.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나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아이들. 오랜만이었다. 무서웠다. 제 바이올린으로 켤 수 있어요? 빌린 거 말고요. 물론이지. 내 바이올린으로. 그럼 가볼게요. 구경만요. 구경만. 약속해. 다음 날 오후 나라는 강태호가 사준 새 옷을 입었다. 깨끗한 청바지, 따뜻한 스웨터, 새 운동화, 머리도 빗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일반 아이처럼 보였다. 강태호가 전화 통화를 마치는 동안 나라는 거실을 돌아다녔다. 책장 앞에 멈췄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다. 가죽 표지에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 소파에 앉아 열었다. 사진들이 나왔다. 강태호의 사진들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진에서는 턱시도를 입고 상을 받고 있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외국 어디선가 연설하고 있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파티에 있었다. 모든 사진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한 사진이 나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태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둘 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젊어 보였다. 다른 남자는 더 젊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눈이 반짝였다. 진짜 웃고 있었다. 그 사진 보고 있구나. 나라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강태호가 뒤에 서 있었다. 미안해요. 허락 없이. 괜찮아. 봐도 돼. 그가 다가와 사진을 보았다.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제 동생이야. 태준이. 어디 있어요? 없어. 돌아가셨어. 10년 전에. 아, 나라는 앨범을 닫으려 했다. 아니, 괜찮아. 봐도 돼. 강태호가 앉았다. 사진을 다시 보았다. 교통사고였어. 술 마신 운전자가. 태준이는 잘못이 없었어.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 슬프셨겠어요. 응, 많이. 나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진에서는 아저씨가 더 행복해 보여요. 강태호가 그녀를 보았다. 그래? 네, 눈이 웃고 있어요. 지금은. 입만 웃어요. 강태호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넌 정말 많이 보는구나. 할머니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눈은 거짓말 못한다고. 현명한 분이셨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나라야, 네? 나도 많은 걸 잃었어. 동생도 사랑했던 사람도 내가 누구였는지도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그가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뭔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아.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가. 나라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큰 손 위에 놓였다. 저도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강태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함께 찾자. 서로 도우면서. 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이제 불편하지 않았다. 이해의 침묵이었다. 연결의 침묵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서로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강태호가 일어났다. 이제 출발할까?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나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바이올린을 챙겼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길. 무섭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나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이 지나갔다. 건물들, 사람들, 차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긴장돼? 강태호가 물었다. 조금요. 괜찮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아무도 널 강요하지 않아. 나라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언제나처럼. 앨범에서 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한 사진에 유진아가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아저씨. 응? 그 앨범에 유진아 씨 사진이 있었어요. 강태호가 잠깐 그녀를 보았다. 그래, 봤구나.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맞아, 그 사람은 널 싫어했어. 왜요? 강태호는 신호등에서 멈췄다. 나라를 똑바로 보았다. 왜냐하면 넌 허락을 구하지 않았거든.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허락을 구해야 해. 고개를 숙이고 감사해야 하고 조용해야 해. 그런데 넌 그렇게 안 했어. 그냥 배고팠어요. 알아. 그게 더 강력한 거야. 넌 솔직했어. 거짓이 없었어. 그게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거야. 나라는 생각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위험한 사람이야. 차이가 있어. 학교에 도착했다. 건물은 컸다. 오래된 석조 건물이었다.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갔다. 우아했다. 나라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여기서 정말 공부하는 걸까?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음악이 들렸다. 여기저기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학생들이 지나갔다. 모두 악기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정돈된 머리, 바른 자세. 나라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새 옷이지만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강태호 회장님? 한 여성이 다가왔다. 우아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다.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다. 천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요. 이 아이가 나라구나. 천 선생님이 무릎을 굽혀 나라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나라야. 나는 천 선생님이야. 이 학교 입학처장이지.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나라의 목소리는 작았다. 학교 구경시켜줄까?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천 선생님은 이곳저곳을 설명했다. 연습실, 공연장, 도서관, 식당.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학생들이 상을 받는 사진들. 콩쿠르, 연주회, 오케스트라. 여기 학생들은 다 잘해요? 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모두 재능이 있어. 하지만 나라야, 재능은 시작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해. 작은 연주실에 도착했다. 안은 아늑했다. 의자들이 몇 개 있었고 작은 무대가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여기서 잠깐 쉴까? 나라야, 네가 원하면 뭔가 연주해도 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 방의 느낌을 알아보는 거야. 나라는 강타오를 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낡은 바이올린이 나왔다. 학교의 다른 악기들에 비하면 초라했다. 하지만 나라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었다.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다. 활을 들었다. 무엇을 켤까? 화려한 곡? 어려운 곡?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타이스의 명상곡을 켜기 시작했다. 느렸다. 부드러웠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음이 방을 채웠다.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러운 바람처럼. 나라는 화려함을 위해 켜지 않았다. 증명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느낌을 위해, 이 순간을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곡이 끝났다. 침묵. 천 선생님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가를 닦았다. 나라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며 켜는구나. 나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좋은 말이라는 건 알았다. 천 선생님이 일어났다. 강태호와 악수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정말로. 기교만 뛰어난 학생들은 많아요.
하지만 영혼이 있는 학생은 드물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언제든 준비되면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요. 그들이 나올 때 천 선생님이 나라에게 말했다. 나라야, 음악을 절대 잃지 마. 그게 내 목소리야, 내 진실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계속 켜. 알았지? 네, 선생님. 차로 돌아오는 길, 나라는 조용했다. 강태호가 물었다. 어땠어? 좋았어요. 무서웠지만 좋았어요. 가고 싶어? 나라는 생각했다. 오래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아저씨. 응? 제가 저답게 있어도 될까요? 다른 애들처럼 완벽하지 않아도요. 강태호가 차를 세웠다.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나라야, 잘 들어. 넌 완벽할 필요 없어. 너답게만 있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나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믿었다. 자신이 충분하다고, 자신이 괜찮다고, 자신답게 있어도 된다고. 차는 다시 움직였다. 서울의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이제 집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나라에게도 집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차 안은 조용했다. 나라는 이마를 차가운 유리창에 기댔다. 바깥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회색빛 건물들, 서두르는 사람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생각보다 애들이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강태호가 그녀를 보았다. 많았지? 네, 다들 잘하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훨씬. 넌 천 선생님 앞에서만 켰잖아. 그래도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들이요. 다들 완벽했어요. 강태호는 신호등에서 차를 멈췄다. 나라야, 완벽함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진실. 네가 가진 게 그거야. 기교는 배울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타고나는 거야.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 학교의 아이들은 달랐다. 자신감 있었다. 소속감이 있었다. 자신은 여전히 밖에 있는 것 같았다. 강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서운 일은 대부분 해볼 가치가 있어. 나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강태호가 며칠 전에 준 전화였다. 비상용이라고 했다. 번호는 강태호와 장야스민 선생님 그리고 천 선생님만 알고 있었다. 나라는 화면을 봤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만 나왔다. 받아봐. 강태호가 말했다. 나라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거기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내쉬는 숨소리. 나라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느리고 일부러 부드럽게 만든 것 같았다. 곧 유명해질 거야. 작은 나라야. 나라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명성은 널 지켜주지 않아. 그걸 기억해. 빛나는 것들은 항상 찾아지거든. 누구세요? 나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웃음소리. 차갑고 공허한 웃음.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나라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태호가 즉시 차를 길게 세웠다. 무슨 일이야? 누구였어? 나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전화기를 그에게 건넸다. 강태호는 통화 기록을 봤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했어? 나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가 한 말을. 유명해질 거라고. 명성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빛나는 것들은 찾아진다고. 강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턱의 근육이 경직됐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무서워요. 알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나라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평소보다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유진아 씨일까요?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왜 아니에요? 유진아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 밝은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낼 거야.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강태호는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는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명령하는 목소리였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두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전문가처럼 보였다. 강태호가 그들과 조용히 이야기했다. 나라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보았다. 그들이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한 남자가 그녀의 방도 확인했다. 나라는 문 밖에 서서 지켜봤다. 그가 침대 밑을, 창문을, 책상을 확인했다. 깨끗합니다. 그가 강태호에게 보고했다. 도청 장치 없습니다. 집 전체 깨끗합니다. 전화는 일회용 전화기였습니다. 추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도해볼게요. 남자들이 나갔다. 나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강태호가 그녀 옆에 앉았다. 나라야, 들어봐. 누가 전화했든 그들은 널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막을 거야. 어떻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할 거야. 그 비디오를 퍼뜨린 언론사들부터 네가 있었던 보호소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찾을 거야. 그 사람이 저를 찾으면 어떡해요? 강태호가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다. 찾지 못할 거야. 절대. 내가 약속해. 나라는 그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분노가 있었다.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다. 그녀를 위한 두려움. 잠깐만. 강태호가 일어나 서재로 갔다. 금고를 열었다. 뭔가를 꺼냈다. 돌아왔을 때 손에 작은 장치가 있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 이 버튼을 누르면 내 전화로 바로 연결돼. 어디서든, 알았지? 나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장치를 받았다. 작고 가벼웠다. 하지만 무거운 안정감이 함께 왔다. 밤이 깊어갔다. 나라는 잠들지 못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빛나는 것들은 항상 찾아지거든. 그녀는 바이올린을 꼭 안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하지만 복도 너머 강태호도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파일들을 찾고 있었다. 연결고리를, 실마리를, 그 목소리의 주인을, 그리고 그를 멈출 방법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엇이든. 조사원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무거웠다. 불안으로 가득했다. 나라는 거실 한편에 안락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무릎까지 올라온 담요를 덮고 손에는 동화책을 들고 있었다. 강태호가 며칠 전에 사준 책이었다. 예쁜 그림이 있었다. 하지만 나라의 눈은 글자를 읽지 않았다. 그냥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같은 페이지를 10분째 보고 있었다. 한 줄도 읽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그 목소리만 맴돌았다. 빛나는 것들은 항상 찾아지거든. 강태호가 다가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차를 2잔 가져왔다. 하나는 나라를 위한 따뜻한 우유차였다. 마실래? 나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컵을 2손으로 감싸 안았다. 괜찮아?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뭐가 제일 무서워? 모르는 거요. 무엇을 모르는데? 나라는 컵을 내려다보았다. 우유 위로 김이 올라왔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사람들의 얼굴은 다 착해 보이는데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아저씨는 구별할 수 있어요? 가끔은 오래 살다 보면 조금 보여. 어떡해요? 강태호는 잠시 생각했다. 너무 완벽한 사람들을 조심해. 너무 친절한 사람, 너무 관심 많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 아저씨는 어때요? 아저씨도 착한 척하는 거예요? 강태호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나는 오래 착한 척했어. 사업할 때, 사람들 만날 때, 웃어야 할 때 웃고 화내야 할 때 화내고. 다 연기였어. 지금도요. 그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지금은 아니야. 너한테는 아니야. 너한테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보여주고 있어. 나라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무서워요? 뭐가?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게요. 강태호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응, 무서워. 많이. 나라가 책을 완전히 닫았다. 그 사람들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집에요.
시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할 거야. 어떻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걸 배웠거든. 벽 쌓는 법, 문 잠그는 법, 나를 보호하는 법. 그는 잠시 멈췄다. 너무 잘 배워서 좋은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됐지만 외로웠겠어요. 강태호가 그녀를 보았다.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응, 많이 외로웠어.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아저씨. 응? 아저씨도 어렸을 때 무서웠어요?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무서웠어. 실패할까봐,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동생을 지키지 못할까봐. 지금은요? 지금은 다른 게 무서워. 뭐가요? 널 지키지 못할까봐. 나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큰 손 위에 놓였다. 하지만 무서움이 아저씨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태호가 미소 지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밤이 깊어갔다. 나라는 방으로 갔다. 강태호가 침대까지 함께 갔다. 잘 자, 나라야. 문 잠글 거야? 아니요, 열어둘게요. 왜? 그래야 아저씨 소리가 들리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강태호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알았어. 열어둘게. 뭔가 필요하면 불러. 네. 나라는 침대에 누웠다. 바이올린을 옆에 뒀다. 항상 가까이. 강태호가 불을 끄려다 말고 물었다. 완전히 끌까 아니면 조금 켜둘까? 조금만요. 작은 스탠드를 켜두고 나갔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녀를 지켜봤다. 눈을 감으려 애쓰는 모습을, 잠들려고 하지만 무서워하는 모습을. 그는 서재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일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냈다. 일반 전화가 아니었다. 특수 라인이었다. 번호를 눌렀다. 2번 울렸다. 빈스, 목소리가 나왔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나야. 강 회장, 오래됐네요. 도움이 필요해. 말씀하세요. 강태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나라를, 전화를, 위협을, 번호 차단된 통화를. 빈스는 질문하지 않았다.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데이터 보내주세요. 6시간이면 됩니다. 고마워. 이건 개인적인 건가요? 응, 아주. 알겠습니다.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강태호는 뒤로 기대앉았다. 복도를 바라보았다. 나라의 방 쪽을. 일어나서 조용히 다가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라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다.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고, 심지어 잠에서도 그녀는 유일한 닮을 붙잡고 있었다. 강태호는 조용히 담요를 더 덮어주었다. 그리고 나와서 복도에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그날 밤 그는 그 의자에서 잤다. 나라의 방문 앞에서. 지키기 위해 아침이 왔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강태호는 직원들에게 전화했다. 오늘은 오지 말라고. 청소부도, 요리사도, 비서도, 아무도. 이 집은 지금 피난처였다. 성역이었다. 침입자가 없어야 했다. 나라가 방에서 나왔다. 그가 준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눈은 피곤해 보였다. 잘 잤어? 조금요. 아저씨는요? 나도 조금. 거짓말이었다. 전혀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 필요 없었다. 배고파? 아니요. 그런데 응? 연습하고 싶어요. 음악? 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아요. 강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이해했다. 음악은 그녀의 언어였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음악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 가서 연습해. 필요한 만큼. 나라는 음악실로 갔다. 강태호는 따라가지 않았다. 거리를 뒀다. 곧 소리가 들렸다. 바이올린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슬프지 않았다. 아름답지도 않았다. 날카로웠다. 절박했다. 분노했다. 나라는 자신의 두려움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호는 문 밖에 서서 들었다. 그녀가 필요한 만큼. 음악실 문이 닫혔다. 나라는 혼자였다. 바이올린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함께. 악보를 펼치지 않았다. 펼칠 필요가 없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켜는 날이 아니었다. 자신의 음악을 켜야 했다.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다. 활을 들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켜기 시작했다.
첫 음은 날카로웠다. 거의 비명 같았다. 현을 너무 세게 눌러서 음이 갈라졌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음들이 쏟아져 나왔다. 통제되지 않았다. 구조도 없었다. 그냥 흘러나왔다. 강물처럼. 폭풍우 같은 강물처럼. 두려움의 소리였다. 전화기 넘어 들렸던 그 목소리의 소리였다. 빛나는 것들은 항상 찾아지거든. 활이 더 빨라졌다. 음들이 서로 부딪혔다. 불협화음이었다. 아름답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분노가 섞여 들어왔다. 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걸까? 왜 그냥 살게 놔두지 않는 걸까?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안전하게 살게. 음들이 절규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분노가 슬픔이 되었다. 슬픔이 체념이 되었다. 체념이 결의가 되었다. 마지막 음들은 느렸다. 단호했다. 나라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무서웠지만 맞서 싸울 것이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사라졌다. 나라는 화를 내렸다. 눈을 떴다. 온몸이 떨렸다. 땀이 났다. 하지만 가벼웠다.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 피아노 앞 벤치로 걸어가 앉았다. 이마를 차가운 피아노 뚜껑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지쳤다. 하지만 온전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태호였다. 말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와서 그녀 옆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위로의 침묵이었다. 다 들었어요? 나라가 눈을 뜨지 않고 물었다. 응. 이상했죠? 아니, 필요했어.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태호를 보았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됐어. 그는 일어났다. 배고프지? 뭐 먹을까? 아직은요. 그냥 잠깐 앉아 있고 싶어요. 알았어. 나 밖에 있을게. 오후였다. 나라는 거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색연필로. 강태호가 사준 것이었다. 무엇을 그리는지 정확히는 몰랐다. 그냥 색깔들이 흘러나왔다. 파란색, 보라색, 검은색. 강태호는 서재에 있었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빈스였다. 여보세요? 찾았습니다. 강태호의 몸이 긴장했다. 말해. 전화는 일회용 전화기였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종로구 112번지 근처 공중전화였습니다. 중앙대로와의 교차점. 감시 카메라는 확인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50대로 보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하지만 얼굴 인식을 돌렸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스가 잠시 멈췄다. 이름은 구아투로입니다. 아투로 그레이브스의 한국명이죠. 강태호는 얼어붙었다. 그 이름, 오래전에 들었던 이름, 확실해. 95% 일치율입니다. 배경 조사는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조사받았지만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탤런트 에이전트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찾는 사람입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을. 그리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착취합니다. 항상 합법적인 선안에 머물면서요. 강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더 있어. 유진아라는 여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벤트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지. 네, 재정 기록을 보면 연결이 있습니다. 파일 다 보내줘. 지금 보냅니다. 전화를 끊었다. 강태호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투로 그레이브스. 그 이름을 들은 게 언제였더라? 10년 전, 15년.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경고했었다. 그 남자를 조심하라고. 깨끗해 보이지만 깨끗하지 않다고. 아이들에게 접근한다고. 재능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착취한다고. 그때는 관심 없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라를 노리고 있었다. 강태호는 일어났다. 다른 전화를 걸었다. 더 긴 통화였다. 계획을 세웠다. 움직임을 조율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갔다. 나라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라야. 그녀가 올려다 보았다. 내일 누군가를 만날 거야. 누구요? 너 같은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사람. 나라는 색연필을 내려놓았다. 저 때문에요? 너를 위해서야. 그 사람은 네가 안전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나쁜 사람들이 널 찾지 못하게. 그 사람들 저를 찾을 수 있어요?
강태호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시도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막을 거야. 나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그림책을 닫았다. 알았어요. 만날게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연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디서? 중요한 곳에서요. 사람들이 진짜로 듣는 곳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더 크게 들리는 곳에서요. 강태호가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운 미소였다. 그래, 그런 곳을 찾을 거야.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숨으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강태호는 그녀를 껴안았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날 밤 강태호는 파일들을 열었다. 빈스가 보낸 것들을. 아투로 구레이브스의 사진이 있었다. 중년 남자였다. 잘 차려입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다. 그 밑에 연결고리들이 있었다. 이름들, 날짜들, 장소들, 그리고 유진아. 여러 사진에서 함께 있었다. 자선 행사에서, 갤러리 오프닝에서, 음악 콩쿠르에서. 강태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다. 아이들을 찾고 이용하고 버리는 시스템. 그리고 유진아는 단순히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었다. 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리고 강태호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차는 서울 서쪽으로 향했다. 조용한 동네였다. 건물 앞에 도착했다. 입구에 청동 명패가 있었다. 이니시아티바 레퓨지오. 나라가 읽었다. 희망 쉼터예요. 비슷해. 진짜로 아이들을 돕는 곳이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간단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한 여성이 다가왔다. 40대로 보였다. 화장을 하지 않았고 장신구도 없었다. 하지만 존재감은 강했다. 강태호 회장님이시죠? 네. 마라 씨? 맞습니다. 그들이 악수했다. 마라는 무릎을 굽혀 나라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나라야. 나는 마라야. 여기 책임자지. 나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른들이 규칙을 만드는 곳이 아니야. 여기서는 너희가 만들어. 네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알았지?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말이었다. 어른이 규칙을 안 만든다고? 하지만 마라의 눈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강태호가 말했다. 이 아이는 강해요. 생각보다 훨씬. 마라가 미소 지었다. 보여요. 눈빛에서. 그녀가 일어났다.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아이들이 있어요. 나라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싫으면 안 봐도 돼요.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벽에는 그림들과 사진들이 있었다. 웃고 있는 아이들. 거실 같은 공간이 나왔다. 10대 아이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블록을 쌓고 있었다. 계피 냄새가 났다. 나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호소와 달랐다. 여기는 집 같았다. 마라가 강태호에게 말했다. 나라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이야기할까요? 강태호가 나라를 보았다. 괜찮겠어?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마라가 한 젊은 여성을 불렀다. 수진아, 나라 좀 봐줄래?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 나라야. 같이 그림 그릴래? 네. 좋아, 이쪽으로 와. 작은 회의실에서 강태호와 마라가 마주 앉았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린넨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강태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투로 구레이브스를 아세요? 마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죠.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계획을 3번 막았어요. 3명의 아이들을 그에게서 구했죠.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요? 마라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찾아요. 가난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장학금을 약속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착취해요. 계약으로 묶어요. 아이들은 자유가 없고 돈도 못 받아요. 강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왜 경찰은 안 움직이나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이거든요. 계약서가 있고 서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나라를 노리고 있어요. 마라가 그를 똑바로 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강태호는 전화 통화에 대해 말했다. 위협을, 추적을, 아투로의 이름을. 말하는 듣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의 패턴이에요. 전화가 첫 번째 단계죠.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접근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중간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아이를, 때로는 어른을, 신뢰를 구축하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해요. 강태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는 오래 했어요. 영리해요. 바로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라였다. 혼자 들어왔다. 미안해요. 그런데 그녀가 강태호를 보았다. 들었어요. 문 밖에서. 강태호와 마라가 서로를 보았다. 나라가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작은 몸이 큰 의자에 앉으니 더 작아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 사람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마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해.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 이미 무서워요.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무서워요. 마라는 나라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말해줄게.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투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위험한지. 나라는 조용히 들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도망가지도 않았다.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두렵지 않아요. 마라가 눈썹을 올렸다. 아니, 두려워요. 나라가 정정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뭔데? 역겨움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역겨워요. 마라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미소였다. 용기가 있구나.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요. 강태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럼 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있으니까. 마라가 말했다. 계획이 있어요. 법적 보호부터 시작하죠. 새로운 신원 서류, 보호 명령, 그리고 감시망. 불법은 아니죠? 아니요. 전부 합법적이에요. 우리는 단지 나라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조용히 물었다. 사라져야 하나요? 숨어야 하나요? 마라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아니, 사라지지 않아도 돼. 하지만 언제 보일지 선택할 권리가 생겨. 네가 원할 때 나타나고 네가 원할 때 숨을 수 있어. 이해돼? 나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해될 거야. 그들은 더 오래 이야기했다. 세부 사항을, 단계들을, 안전 조치들을. 나라는 들었다.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취급받지 않았다. 그것이 좋았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라는 마라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 우리는 서로 돕는 거야. 다시 올 수 있어요. 언제든.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해. 필요할 때마다 와.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강태호가 물었다. 어땠어? 좋았어요. 마라 씨는 진짜예요. 그렇지. 진짜야. 그리고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뭔데? 싸워야 해요. 숨는 게 아니라.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강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걱정됐다. 넌 아직 어려. 알아요. 하지만 어린 게 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강태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 말이 맞았으니까. 희망 쉼터 계단에서 나라는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건물을 바라보았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여기는 할머니 노래 같아요. 강태호가 계단을 내려오다 멈췄다. 할머니 노래? 네. 시끄럽지 않았어요. 크지도 않았고. 하지만 한번 들으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마음속에. 여기도 그래요. 강태호는 미소 지었다. 좋은 비운에 차에 탔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강태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을 봤다. 표정이 굳어졌다. 뭐예요? 나라가 물었다. 초대장이야. 누구한테서요? 강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유진아. 나라는 몸을 굳혔다. 강태호가 화면을 읽었다. 기자회견을 연대. 새로운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 발표한대. 조화 속의 미래라는 이름이야. 저 때문이죠? 최근 감동적인 사건들의 영감을 받았다고 쓰여 있어. 나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맞죠? 맞아. 깃발로요. 상징으로요.
강태호가 차를 세웠다.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그래, 너를 자기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려는 거야. 하지만 나라야, 넌 누구의 깃발도 아니야. 누구의 상징도 아니야.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그냥 저예요. 배고팠던 아이, 음악을 켰던 아이, 그게 다예요. 맞아, 그게 다야. 집에 도착했다. 나라는 곧장 음악실로 갔다. 연습할 거예요. 지금? 네. 뭔가 켜야 할 것 같아요. 강태호는 따라가지 않았다. 공간을 줬다. 곧 음악이 들렸다. 이번에는 달랐다. 격렬했다. 쇼스타코비치였다. 강렬하고 분노하고 저항하는 음악, 활이 현을 때렸다. 거의 폭력적이었다. 하지만 통제됐다. 나라는 분노를 음악으로 바꾸고 있었다. 강태호는 문 밖에 서서 들었다.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었다. 곡과 대화하고 있었다. 싸우고 있었다. 변형시키고 있었다. 음악이 끝났을 때 강태호가 들어갔다. 대단했어. 나라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이 빛났다. 화났어요. 알았어. 들렸어. 화내도 돼요? 물론이지. 저녁 식사 때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나라야, 기회가 하나 있어. 무슨 기회요? 젊은 거장들이라는 프로그램이야. 텔레비전에 나가는 거야. 전국에 방송돼. 나라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저보고 텔레비전 나오라고요? 한 번만, 한 곡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거야. 왜요? 왜 나가야 해요? 강태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나가지 않아도 돼. 선택은 내 거야. 하지만 생각해봐. 지금 사람들은 네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만 알아. 유진아 같은 사람들이. 하지만 네가 직접 나가면 네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 나라는 오래 생각했다. 실수하면요? 틀리면요? 그럼 사람들은 네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리고 있잖아, 나라야. 그래도 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아. 나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볼게요. 충분히 생각해. 서두르지 마.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마 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들어야 하니까. 진짜 이야기를. 꾸며진 이야기 말고. 다음 날 아침 강태호는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번호였다. 신호음이 울렸다.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라울, 나야. 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상에, 강태호? 무슨 일이야? 이야기가 있어. 진짜 이야기. 라울 몬테로. 한때 가장 존경받는 기자였다. 부패를 폭로했고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뭔데? 위험한 거야? 될 수 있어. 라울이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종류네. 언제 만날까? 오늘 밤 내 집에서 혼자 와. 알았어. 그날 밤 라울이 왔다. 40대의 남자였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강태호의 서재에서 만났다. 오래간만이야 타요. 강태호가 위스키를 2잔 따랐다.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강태호는 나라에 대해, 위협에 대해, 아투로 구레이브스에 대해 말했다. 라울은 조용히 들었다. 메모를 했다.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물어볼게. 강태호가 나가서 나라를 불렀다. 나라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라울을 보았다. 안녕 나라야. 나는 라울이야. 기자야.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네가 말하고 싶은 것만. 괜찮겠어. 나라는 강태호를 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언제든 그만둬도 돼. 나라는 의자에 앉았다. 작은 몸이 큰 의자에 파묻혔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보호소에서의 일, 거리에서의 밤들, 추위, 배고픔, 두려움. 하지만 또한 음악, 할머니, 희망. 눈물 없이 말했다. 과장 없이. 그냥 진실을. 라울은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다. 끝났을 때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라야, 너는 표제가 필요 없어. 넌 그 자체로 표제야. 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좋은 말이라는 건 알았다. 제 이야기 쓸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쓰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진짜 이야기를. 라울이 고개를 끄덕였다. 쓸게. 약속해. 나라가 나간 후 라울이 강태호를 보았다. 이건
큰일이야. 알지? 알아. 유진아는 강력해. 연결이 많아. 이거 나가면 그녀는 방역할 거야. 알아. 하지만 나라는 더 강해. 그리고 진실은 더 강해. 라울이 미소 지었다. 네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사람은 변하나 봐.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 라울이 떠난 후 강태호는 나라의 방으로 갔다. 잘했어, 나라야. 무서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알지? 알아요. 하지만 준비됐어요. 강태호는 그녀를 껴안았다. 넌 정말 대단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침묵이 흘렀다. 라울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강태호는 나라를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문 앞에서 나라가 멈춰섰다. 아저씨. 응? 나쁜 사람들. 계속 나타날까요? 평생? 강태호는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마도 정직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나라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나쁜 사람들이 올 때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절 버리지 않을 거죠? 절대. 약속해. 왜요? 왜 절 안 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강태호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버리지 않았어. 나는 그냥 나타났어. 그리고 넌 나머지를 했어. 용감했어. 진실했어. 살아남았어. 그게 다야. 나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진짜로. 천만에. 이제 자,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도시가 깨어났다. 신문이 배달됐다. 커피가 끓었다. 사람들이 출근했다. 그리고 밀튼 호텔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유진아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다. 강태호의 차가 도착했을 때 호텔 앞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카메라, 마이크. 나라는 간단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준비됐어? 강태호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할 거예요. 언제든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 알아요.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이었다. 거대했다.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빛났다. 벨벳 카펫이 바닥을 덮었다. 거대한 스크린이 무대 뒤에 걸려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정장 입은 남자들, 명품 옷을 입은 여성들.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무대 위에 유진아가 있었다. 그녀는 빛났다. 문자 그대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스크린에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가난한 아이들 사진. 그 중에는 나라도 있었다. 미더콜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 캡처된 순간들. 나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낯설었다. 저게 정말 자신일까? 유진아가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연습된 따뜻함이었다. 최근 우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재능과 용기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의 나라의 영상이 재생됐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이 무엇인지, 회복력이 무엇인지. 나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조화 속의 미래. 이 프로그램은 재능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유진아가 계속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그녀가 나라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라 양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모든 시선이 나라에게 쏠렸다. 카메라들이 돌아섰다. 나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태호를 보았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할래? 나라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무대에 올랐다. 유진아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나라양,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아가 마이크를 건넸다. 나라는 마이크를 받았다.
작은 손이 떨렸다. 관객들이 기다렸다. 카메라들이 녹화했다. 나라가 입을 열었다. 저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유진아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저는 대의명분이 아니에요. 상징도 아니고 영감도 아니에요.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배고팠던 아이예요. 음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유일한 것을 제안했어요. 음악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저는 누구의 이야기에도 속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만 있어요. 유진아가 끼어들려 했다. 나라양 물론이죠. 하지만 나라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켜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반주도 없었다. 준비도 없었다. 그냥 나라와 그녀의 바이올린뿐.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다. 활을 들었다. 그리고 켜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음이 때때로 흔들렸다. 리듬이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모든 음에 그녀의 이야기가 담겼다. 추위, 배고픔, 두려움. 하지만 또한 희망, 용기, 살아남음. 관객들은 조용해졌다. 정말로 조용해졌다. 유진아는 무대 한편에 서서 미소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썼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길게, 떨리며, 그리고 사라졌다. 침묵, 완벽한 침묵. 나라는 화를 내렸다. 관객을 똑바로 보았다. 저는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켤지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무대를 내려갔다. 유진아는 그곳에 서 있었다. 말문이 막혔다. 관객들 중 몇몇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천천히 다른 사람들도 따랐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었다. 충격받은 채 나라는 강태외계로 걸어갔다. 그가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가요. 응, 가자. 그들이 나갈 때 카메라들이 따라왔다.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차에 탔다. 문이 닫혔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됐다. 나라는 뒤로 기대 앉았다. 눈을 감았다. 했어요. 응, 했어. 떨렸어요. 보였어.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 맞아요. 멈추지 않았어요. 강태호가 차를 출발시켰다. 뒤에서 밀튼 호텔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나라는 처음으로 진짜로 느꼈다.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무대를 내려온 나라는 바로 강태호에게 갔다. 수많은 시선을 느꼈다. 충격, 감탄, 분노. 연 회장이 술렁였다. 몇몇은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었다. 강태호가 나라를 로비 쪽으로 안내했다. 잘했어. 나라가 미소 지었다. 떨리는 미소였지만 진짜였다. 6살 치고는 나쁘지 않죠? 강태호가 웃었다. 누구든지 치고 훌륭했어. 그들이 출구로 향할 때 목소리가 들렸다. 강 회장님 잠깐만요. 유진아였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날카로웠다. 독이 있었다. 나라양 정말 대담했어요. 연습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강태호가 나라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유진아 씨,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하다니요? 전 칭찬했어요. 칭찬이 아니었죠.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유진아의 미소가 차가워졌다. 조심하세요, 강 회장님. 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건 멋지지만 이렇게 하면 대중은 곧 잊을 거예요. 그럼 당신에겐 고집 센 아이 하나와 불타버린 다리들만 남겠죠. 강태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평생 불타는 다리 위에서 제국을 세웠어요. 이 다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유진아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곧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유진아는 나라를 내려다보았다. 넌 몰라, 애야.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오늘은 네가 영웅이지만 내일이면. 나라가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내일이면 전 여전히 저일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유진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가세요. 둘 다. 이제 할 말 없어요. 강태호와 나라는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강태호가 운전했다. 나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잘한 거 맞죠? 완벽했어. 무서웠어요. 알아. 하지만 했잖아. 집에 도착했다. 강태호가 위스키를,
나라를 위해서는 핫초코를 만들었다. 거실에 앉았다. 도시가 창밖으로 펼쳐졌다. 아직도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느껴져요. 나라가 조용히 말했다.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눈에 띄는 것의 대가야. 평생 이럴까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나라야, 넌 선택할 수 있어. 언제 보일지, 무엇을 보여줄지. 어떻게요? 사람들이 올바른 이유로 널 보게 하면 돼. 네 재능 때문에, 네 용기 때문에, 네 진실 때문에. 나라는 핫초코를 마셨다. 따뜻했다. 달콤했다. 배울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나라는 곧 잠들러 갔다. 피곤했다. 오늘은 긴 하루였다. 강태호는 혼자 남았다. 서재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오래된 파일들을 열었다. 빈스가 보낸 것들, 아투로 구레이브스에 대한 조사.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름들, 날짜들, 장소들을 연결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10년 전 다른 도시에서 열린 탤런트 쇼. 아투로 구레이브스가 거기 있었다. 무대 옆에 서서.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얼굴. 강태호는 확대했다. 유진아의 전 남편이었다. 이벤트 기획자였던 남자. 더 파고들었다. 재정 기록을 찾았다. 여러 년 전 거래 기록. 유진아의 재단에서 나간 돈. 아투로의 회사로 간 돈. 직접적이지 않았다. 여러 중간 회사를 거쳤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었다. 강태호는 뒤로 기대 앉았다. 이제 분명했다. 유진아는 단순히 나라의 이미지를 착취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다. 아투로와 함께 아이들을 찾는 시스템, 이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버리는 시스템. 유진아는 표면적으로 깨끗했다. 자선가, 후원자. 하지만 그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다. 강태호는 파일들을 복사했다. 암호화했다. 안전한 곳에 저장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빈 문서. 제목을 입력했다. 방역계획.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는 법을 배웠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다른 종류였다. 조용했다. 전략적이었다. 그는 평생 비즈니스, 전쟁을 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개인적이었다. 하지만 원칙은 같았다. 정보를 모으고, 동맹을 만들고, 약점을 찾고,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공격하는 것. 그는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이름들, 연락처들, 증거들. 라울 몬테로, 언론, 마라, 증언과 다른 피해자들, 빈스, 더 깊은 조사. 법률팀, 소송 준비. 이것은 더 이상 한 아이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시스템을, 재능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강태호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다. 오래전에 보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보였다. 나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파괴할 것이었다. 전체를. 창밖으로 서울이 빛났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 그 불빛들 어딘가에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나라 같은 아이들이. 재능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보이지만 들리지 않는. 강태호는 파일을 저장했다.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 나라의 방으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가 원한 대로 안을 들여다 보았다. 나라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바이올린을 옆에 두고 평화로워 보였다. 처음으로. 강태호는 조용히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조금 새어 들어가게.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잠들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는 목적이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권력을 위한 목적도 아니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다음 날 저녁, 나라는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끝없는 불빛들. 강태호가 다가왔다. 두 잔의 차를 들고. 뭘 생각해? 나라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도시를 바라보았다. 전에는 그냥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지. 하루하루요. 다음 식사, 다음 안전한 곳. 그게 다였어요. 강태호가 그녀 옆에 섰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그를 보았다. 지금은 뭔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집 같은 거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거.
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하지만 느껴져요. 제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단순히 제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살아남게 도와주는 거요. 강태호는 목이 메었다. 그래, 넌 그렇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믿을까요? 제 이야기를요? 모두는 아니야. 나라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올려다보았다. 믿어야 하는 사람들은 믿을 거야.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불씨가 되니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잖아. 나라가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그런 말 했어요. 현명한 분이셨네. 며칠 후 큰 오디토리엄이었다. 오래된 건물. 석조 기둥들이 천장까지 뻗어 있었다. 붉은 벨벳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무대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위엄이 있었다. 관객석은 가득 찼다. 하지만 카메라는 없었다. 조명도 과하지 않았다. 이건 쇼가 아니었다. 증언이었다. 라울 몬테로가 거기 있었다. 다른 기자들도 있었다. 선별된 사람들,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무대 옆에서 나라는 기다렸다. 바이올린을 꼭 안고 강태호가 옆에 앉았다. 준비됐어? 아니요. 하지만 할 거예요. 언제든 멈춰도 돼. 알아요. 하지만 안 멈출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나라는 일어났다. 무대로 걸어갔다. 작은 발걸음, 하지만 확고한 발걸음. 무대 중앙에 섰다. 관객들을 보았다. 수많은 얼굴들, 기대하는 눈빛들.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다. 활을 들었다. 그리고 시작했다. 베토벤이 아니었다. 모차르트도 아니었다. 자신의 곡이었다. 첫 음은 낮았다. 길게 끌었다. 거의 신음 같았다. 추위의 소리였다. 다리 밑에서 떨던 밤들의 소리. 그 다음 음들이 왔다. 더 많이, 층층이, 배고픔, 외로움, 두려움.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중간쯤 음악이 바뀌었다. 리듬이 빨라졌다. 날카로워졌다. 분노였다. 왜 아무도 보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듣지 않았을까? 음들이 요구했다. 주목을, 존중을, 그리고 마지막 부분, 희망이었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강했다. 떨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희망. 나는 여기 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중요하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길게, 아름답게. 그리고 사라졌다. 침묵, 완벽한 침묵. 관객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거의 쉬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그 다음 또. 박수는 폭발적이지 않았다. 존경스러웠다. 경외감이 담긴. 나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 번만, 깊게.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다. 강태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 다른 여성이 서 있었다. 나라야, 라켈 모랄레스 검사님이야. 여성이 다가왔다. 30대였다. 정장을 입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했다. 나라양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의 이야기와 용기가 문을 열었어요. 무슨 문이요? 대배심 문이요. 공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당신의 증언 덕분에요. 나라는 그 말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잡힐까요? 노력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라켈이 명함을 건넸다. 뭔가 기억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그녀가 떠난 후 강태호가 나라를 보았다. 자랑스러워. 제가요? 네가. 나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알아. 우리가 했어요. 같이. 강태호는 그녀를 껴안았다. 맞아. 우리가 했어. 밖으로 나왔을 때 밤이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다. 거리등들이 빛났다. 별들이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라는 느꼈다. 세상이 듣고 있다고. 정말로 듣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라울의 특집 방송이 나갔다. 선정적이지 않았다. 과장도 없었다. 그냥 사실들이었다. 나라의 연주 영상, 그 사이사이의 문서들, 증언들, 증거들, 보호소 기록, 실종 아동 통계, 아투로 구레이브스의 과거 조사들, 그리고 유진아의 재단과의 연결고리들. 방송은 1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1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폭발했다. 해시태그들이 순식간에 퍼졌다. 유진아 재단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항의하는 사람들, 팻말을 든 사람들,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진실을 밝혀라, 유진아 사퇴하라. 후원 기업들이 하나둘 물러났다.
성명을 발표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후원 중단. 정치인들도 침묵했다. 전에는 유진아와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호는 알고 있었다. 대중의 분노는 짓불 같다. 빠르게 타오르지만 빠르게 사그라든다. 압박을 유지해야 했다. 증거를 계속 쌓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라가 나타났다. 간단한 옷을 입고 있었다. 더 이상 항상 바이올린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라울 아저씨가 연락했어요. 프로그램이 바이럴됐대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1000만 명 넘게 봤어. 와. 그리고 나라야,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 뭔데요? 마르코스 엘리존도가 정식으로 기소됐어. 누구요? 유진아 재단의 재정 책임자야. 아투로와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지.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유진아 씨는요? 소환장이 발부됐어. 곧 조사받을 거야. 나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그 사람 체포되는 거 보고 싶어요? 강태호가 그녀를 보았다. 넌 어떻게 생각해? 나라는 오래 생각했다. 아니요.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건 이제 제 무대가 아니에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어요. 나머지는 법이 할 거예요. 강태호는 미소 지었다. 현명한 결정이야. 그날 오후 마라가 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에요? 나라가 먼저 물었다. 마라는 앉았다. 깊게 숨을 쉬었다. 희망 쉼터 아이 한 명이 사라졌어. 강태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누구? 루이스, 14살. 바이올린 켜는 애야. 나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요? 어젯밤. 방에 없었어. 바이올린이랑 일기장은 남겨두고. 마라가 태블릿을 꺼냈다. 메시지들을 보여줬다. 온라인에서 누군가랑 대화했어. 장학금 제안이래. 유명한 학교, 전액 지원. 나라가 화면을 봤다. 메시지들이 너무 친절했다. 너무 완벽했다. 함정이에요. 나라가 속삭였다. 알아. 마라가 대답했다. 나라가 벌떡 일어났다.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강태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찾을 거야. 약속해. 어디서부터요? 마라가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접속한 곳은 중앙역 근처 카페야.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가요. 나라가 말했다. 나라야, 넌 가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잖아요. 누가 뭘 약속하는지 알아요. 어떤 말을 하는지요. 강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후 그들은 카페에 있었다. 작은 카페였다. 학생들이 많았다.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주인과 이야기했다. 루이스의 사진을 보여줬다. 아, 이에요. 어제 있었어요. 오후에. 혼자였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왔어요? 누구요? 남자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좀 이상했어요. 더운데 선글라스를 왜 껴요? 강태호와 마라가 눈을 마주쳤다. 감시 카메라 있어요? 네, 있어요. 영상을 봤다. 루이스가 들어오는 모습, 앉는 모습, 노트북을 여는 모습, 그리고 1시간 후 남자가 들어왔다.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하지만 걸음걸이가 보였다. 체형이 보였다. 아투로 구레이브스였다. 영상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줬다. 루이스가 미소 짓는 것을, 희망에 찬 표정을,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것을, 함께 나가는 것을. 밖에서 어두운 밴이 기다리고 있었다. 번호판이 부분적으로 보였다. 예, 충분해. 강태호가 전화를 꺼냈다. 빈스에게 전화했다. 번호판 번호가 있어. 추적해줘. 최우선으로. 나라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다. 루이스가 밴에 타는 모습을. 그녀는 그 표정을 알았다. 그 희망을, 그 믿음을. 드디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표정. 하지만 나라는 알았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주먹을 꽉 쥐었다. 찾을 거예요. 꼭. 강태호가 그녀를 보았다. 그래, 찾을 거야. 마라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엔 아투로는 도망가지 못할 거야. 벤이 사라지는 영상을 보며 나라는 조용히 말했다. 루이스야, 기다려. 우리가 갈게. 약속해. 그리고 그 약속을 그녀는 지킬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사는 밤새 계속됐다. 빈스가 벤의 번호판을 추적했다. 데이터들이 쌓였다. 연결고리들이 드러났다. 새벽 4시 전화가 왔다.
찾았습니다. 강태어가 전화를 받았다. 나라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기다리다 지쳐서. 어디? 산업지구 폐공장이에요. 하지만 최근 활동 흔적이 있어요. 확실해? 98%요. 경찰에 연락했어? 지금 하겠습니다. 강태호가 전화를 끊고 나라를 깨웠다. 나라야 깨. 나라가 눈을 떴다. 즉시 정신을 차렸다. 찾았어요? 응, 빈스가 찾았어. 나라가 벌떡 일어났다. 가요. 나라야, 넌 여기 있어야 해.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루이스를 찾아야 해요. 제가 있어야 해요. 강태호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들어봐. 네 역할은 이제 다른 거야. 뭔데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야.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 희망이 있다는 거. 그게 네 역할이야. 나라는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루이스는 우리가 찾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넌 안전해야 해. 알았지?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2시간 후 경찰이 공장을 급습했다. 강태원은 마라와 함께 밖에서 기다렸다. 경찰선들이 둘러쌌다. 조명이 건물을 비췄다.